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야. 아니, 한국이 일본보다 올림픽 성적이 좋다고? 말도 안 되잖아. 한국의 선수단 규모는 3년 전 도쿄올림픽과 비교하여 40%나 줄었잖아. 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9개가 최상의 목표이며 일본이 13개 획득으로 한국과의 격차를 벌려놓겠다. 일본 언론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스포츠 위상의 현실입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든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며 내놓은 메달수 예측에서도 일본인들의 편협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 순위에서 이미 한국은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벌써 일본에서 예측한 한국의 금메달수 9개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다는 사실. 사실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요즘 일본의 10대부터 30대까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40대부터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지금 일본의 30대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자신들의 부모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며 아껴 쓰는 걸 강조하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죠. 그런 일본의 30대야 사람들에게 일본이 과거에 잘 살았다고 말한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지금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일본의 현위치를 알고 있고 당연히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크게 갈등을 빚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과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렇게 잘 살면 가족끼리 한국에 여행이나 다녀와 보자고 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비싼 물가 그리고 일본보다 더 발전되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낙후된 일본의 분위기와 세련된 한국의 분위기를 보고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한국 가전제품을 이제는 일본에서도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삼성과 LG 가전들이 일본의 가정집에서 사용되고 있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일본산 가전들과 한국산 가전들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시대가 격변했고 이번 올림픽을 포함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일부 일본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드는 생각은 부모님들 세대의 탄식이랄까요? 15살인 저에게 부모님들에게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은 덜 그러는 편이 되어버렸지만 친구들 집에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고 해요.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관심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관심 같아서 저와 친구들은 늘 집에서 불편해요. 특히 뉴스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이제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한국 소식이 궁금하고 편하니까 듣고 싶은 건데 옆에서 꼭 부모님들은 한마디를 하니까 말이에요. 특히 이번 올림픽도 그래요. 저번 도쿄 올림픽 때 일본이 3위를 했잖아요. 당연히 홈 경기니까 일본이 잘하는 종목의 메달 수를 몇 배를 늘려놓고 메달을 휩쓸어 가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일본이 부당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상한 시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이 금메달을 6개밖에 못 땄고 완전히 처참한 수준의 종합순위를 얻어갔거든요. 전체 메달수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분위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금메달 숫자가 종합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니 일본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어요. 스포츠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침몰하고 있다나 뭐라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한국이 도쿄올림픽에서 부진한 것과 대체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중요한 건지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그 일을 잊고 살아오다가 이번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그때의 기억이 상기되어 버린 것인데요.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은 금메달 9개, 총 메달 30개로 겨우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내놓으면서도 한편 일본은 금메달 13개, 총 메달은 50개 획득을 하며 종합순위 6위에 안착할 것이라는 뉴스 기사를 내보냈어요. 일본 방송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뽑아낸 결과물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분명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 시원하게 긁어주기 위한 언론 보도나 뉴스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메달 획득 예상치를 가지고도 역시나 일본이 한국보다는 아직 위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이 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친구들도 어른들이 참 유치하다는 이런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 우리 집만 이상했던 게 아니라 다들 고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신기했어요. 친구 아야노가 이런 솔직한 집안 분위기 이야기를 꺼냈고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학급 친구들에게 공감을 사버렸다는 건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 웃긴 건 많았는데요. 우리 학급처럼 30대 젊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계시는 학급은 수업과 별개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한두 번씩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방학 기간 한국에 놀러 갔다 온 이야기 그러자 다른 친구도 가족끼리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나는 그냥 한없이 좋고 너무 재미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옆에서 맨날 놀라기만 하셨다. 그게 놀랄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 먼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옆 나라 한국에 갔다 온 걸 이야기하는 게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40대나 50대 그리고 은퇴를 막 앞두고 있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대요. 다른 반 친구들은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서 깔보는 듯한 말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저 선생님 또 저런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웃는다는데 선생님만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인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결국 우리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던 일본의 영광을 아직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0년 전에는 신입사원이 월 100만 엔을 벌었다는데 지금보다 못해도 5배는 더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어디에서도 신입사원 월급으로 100만 원을 주지는 않는데 심지어 그게 3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이래요.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샐러리맨이 그 정도 받지 않나요? 일본 상위 1% 말이죠.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한국을 무시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부모님을 향한 말 못할 이런 답답함이 있었으나 저는 올해 초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부모님도 드디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게 되어 너무나 기쁘지만요. 사실 가족끼리 한국에 가게 된 것도 참 갈등이 많았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영어보다 우선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왜 한국 같은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냐며 그런 나라 말을 배워서 뭐 하겠냐며 답답해하셨고 엄마는 그나마 제 편이었지만 한국어를 취미로 하는 건 좋은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 언어를 배운다고 잘 되어봐야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더 되냐면서 그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보다 뒤처질 게 뻔하지 않겠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을 향해서 싸워야 했거든요. 나중에 한참 말싸움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한국은 무조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 먼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말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딴에는 영어는 배우라고 하면서 왜 한국어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그 나라 언어를 배운다고 꼭 그 나라에 가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일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게 제 생각과 제 입장 시야에서는 모순이 있는 말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겠나요?
제가 볼 때 미국이 더 부자 나라인 건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뒤떨어지는 나라를 배우냐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가족끼리 한국에 대한 시각 차이가 매우 극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제가 왜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이 왜 지금 생각이 아니라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냐며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었어요. 부모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집안 물품을 아껴 써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아버지의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애가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그러고 있으니 딸인 제가 바라봤을 때 일본은 절대로 부자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부모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제 시각에서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다녀오면 일본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옛날 모습들만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뉴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만 봐도 한국에 가서 근무하면 일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본이 저렴하고 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포기하고서라도 일본으로 놀러 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만 봐도 당연히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못 사는 나라에 놀러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어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한번 생각을 꼬아서 말하고는 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제 말에 부모님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저도 그동안 그렇게나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가족끼리 함께 가자였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좋던 그렇지 않던 여행 삼아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라는 말을 시작으로 진짜로 우리 가족이 한국에 가게 된 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는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어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 후 친구들 앞에서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서서 할 생각을 하니 또 그것도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제 기분을 표현했더니 부모님 세대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부모님 세대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의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즐거웠던 일을 꺼내는 게 대체 뭐가 어려운 거죠. 물론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되었다고 해요.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듯 부모님은 저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만큼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극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일본인들이 많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부모님 세대는 극히 적었고 이 비행기 안에서도 이러한 인식 차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한국에 대한 교류가 더 많음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러니까 더 세대 차이는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을 직접 방문한 부모님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체험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임을 너무나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지만 부모님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제가 느낀 것이에요. 한국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 도쿄와 견주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 물론 제가 쓰는 깨끗한 거리라는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이미 30년, 40년, 심지어 60년이 넘어간 오래된 길거리가 있는 것과 비교해서 한국은 너무나도 현대식 같은 분위기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조금은 오해를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여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등은 일본에서의 일상과는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잘 사는 나라에 왔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선진국이에요. 이걸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30대 중후반부터 이런 말에 발끈하여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릴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에 다녀와 보셨는지 미리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 있는 4일 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일본이 너무 후퇴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 말도 안 되게 발전해서 놀랍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국에게 밀리는 모습이 있다면 일본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겠다며 건강한 생각을 하겠다고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 우리 부모님은 일본 언론이 또 한국을 무시하는 듯하며 한국은 총 메달수 30개 밖에 안 되고 일본은 50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보잘것없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친구들 집안에서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부모님과 싸웠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확연히 우리 일본 사회에는 지금 한국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말도 안 되는 자격지심인지 상식을 모르고 말하는 건지 조금은 무식하고 답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고 매일같이 메달 순위 집계를 내보내는데 벌써 한국은 총 메달수 30개를 넘어섰던데요. 아직 올림픽 절반밖에 안 왔어요. 초반부터 한국의 메달 수집은 무서웠고 일본은 저조했어요. 일본도 지금 우리가 목표한 메달수 예측만큼 순항하고 있다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언론 자신들이 그렇게 깔보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늘 안달이고 한국에 대해서 부러운 관심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항상 한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왜 불편한 시각으로 한국을 욕하고 있나요? 저나 친구들이 볼 때 어른들이 좀 이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솔직히 요즘엔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한국산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집만 해도 최근에 한국산 TV를 샀거든요. 소니 TV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품질도 좋고 화질도 뛰어나요? 예전에는 소니 TV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그 명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찾아보니까 기술적인 차이 때문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OLED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소니는 여전히 LCD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OLED는 LCD에 비해 명암비가 훨씬 뛰어나고 색상 표현도 더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TV의 화질이 훨씬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기술의 차이가 소니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도태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실제로 소니는 이제 일본 내에서만 주로 판매되고 있고 국제 시장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가전제품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능도 첨단이라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는 것 같다고 우리 부모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보기 전에도 말이에요. 요즘은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도 긍정적이면서 꼭 한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이 있죠. 소니가 한때는 TV 시장을 장악했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일본의 현실 아닐까요? 한국에 뒤처지는 거 이제는 익숙하잖아요. 그렇다고 소니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면서 민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어른들도 한국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발전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역사적 감정이나 경쟁심 때문에 한국의 성공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정답 같거든요. 요즘 한국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한국의 성과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겠죠.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른들이 하루빨리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불편한 감정 싸움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하고 모든 세대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고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세대 간 시각 차이로 인한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네요. 한국에 대해서 아직도 깔보고 있는 일본의 기성세대들도 한국을 방문하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숫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호회의 사람들은 아시아에 가려면 중국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포르투갈에서 사는 데이지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등산 동호회에 들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점점 불어나는 몸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처음 등산했는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투덜거리면서 겨우 올라간 정상에서 느낀 느낌은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바빠서 주말에 같이 등산할 수 없게 되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서 벌써 5년 넘게 알프스와 하르츠 산맥 등 여러 높은 산들을 등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등산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아시아라면 중국으로 가자면서 장가게나 황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 많으니 중국에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크로이는 한국에 유학 갔다 온 저랑 동갑의 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크로이는 대학 때 한국에서 한국어 통번역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포르투갈에서 통번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한국산의 매력에 빠져서 주말마다 한국산을 등산하다가 엄청난 등산 애호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서 대도시에서도 지하철만 타면 산의 입구에 도착할 수 있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포르투갈은 나름 유럽에서는 산에 가기 가까운 환경이었지만 우리가 사는 베를린에서 등산을 위해 산을 가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차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운동 겸으로 뒷산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북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다면서 크로이는 한국을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이는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무척 좋아해서 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다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중국이 유명하니 대부분 회원은 중국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크로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졌고 몇 명의 회원들도 한국에 가는데 찬성했어요. 그래서 크로이와 저 그리고 아나와 마리아 이렇게 주부 4명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고 깔끔한 모습이 포르투갈의 공항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져서 놀랍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간편했고 공항 직원들은 무척 친절했어요. 게다가 짐도 빠르게 나와 있어서 출입국장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상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활기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공항 안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공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아직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산 3곳을 가기로 했는데 크로이의 추천에 따라 가장 먼저 등산을 하기로 한 곳은 바로 한국의 지리산이었습니다. 지리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 중 하나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지리산은 그 규모와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였어요. 한국에서 한라산, 설악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산인 지리산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 서울역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공항에서 공항철도역으로 걸어갔는데 굉장히 가까웠고 방향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표를 끊고 급행열차를 타러 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30분 내지 40분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자주 급행열차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런 편리한 공항열차가 몇천 원밖에 들지 않는 것에도 놀라웠고 한국은 교통비가 참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쓰여있는 시간에 공항열차가 도착해서 우리는 공항열차를 탔는데 내부가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고급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놀랐고 또한 내부는 무척 깨끗하고 의자도 좋고 편했습니다. 크로이는 열차 내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놀라서 핸드폰을 체크해봤는데 진짜 무료 와이파이가 됐어요.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공항 열차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는 사실에 한국이 놀라웠어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한국은 나무도 많고 산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아나와 마리아도 창밖을 보면서 한국의 산이 멋지다면서 좋아했어요. 크로이는 이 모습이 너무 그리웠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탄 공항 열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선 구례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크로이가 기차표도 미리 앱으로 구입해놔서 여유롭게 기차를 탈 수 있어서 무척 좋았어요. 우리의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갔는데 당연히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저는 한국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기차 안에서 검사를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20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기차가 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기차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공항도 깨끗하고 공항 열차도 깨끗했는데 KTX도 깨끗하고 좌석도 넓었습니다. 좌석 앞에 테이블도 있어서 아까 커피를 사가지고 왔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맛있는 커피도 의자에 앉아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4명은 자리에 앉아서 기차라서 이렇게 좋을지 기대도 안 했는데 한국 기차는 굉장히 좋다면서 놀랐어요. 오늘의 목적지인 구례까지는 서울에서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 열차와 고속 열차까지 꽤 많이 갈아타야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먼 길을 가는데 비에 걸리는 시간은 적었는데 고속 열차라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심을 지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KTX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빠른데 승차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KTX도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의자 옆에는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있어서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유는 창밖을 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밖에 한국의 풍경은 산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는 넋을 놓고 풍경을 구경했어요. 한국은 뭐든지 시간을 잘 지켰는데 기차도 정확한 시간에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도 아무도 표를 검사하지 않아서 이유가 궁금했는데 크로이가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의 KTX는 미리 예약하고 결제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 승차를 할 경우에는 승무원이 알고선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예약하고 제대로 된 좌석에 앉아서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검사를 안 한 거라고 했어요. 표 검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니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놀라웠어요. 구례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를 타고선 지리산 근처로 갔습니다.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어느새 해가 저물어서 캄캄해졌어요. 지리산으로 향한 우리는 전화로 미리 예약해놓은 둘레길에 있는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집이었는데 주인분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는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크로이는 예전에 지리산 등산을 할 때 이곳에 혼자 머물렀는데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형적인 시골 가정집의 모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시골집을 구경하는데 굉장히 신기했고 뭔가 정감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민박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줄 몰랐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주는 형태라고 들었어요. 그냥 호텔 같은 데를 갔으면 못 느껴봤을 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크로이 덕분에 우리는 할머니와 자세히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직접 만든 도토리묵과 함께 나물들과 온갖 채소와 김치까지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초록색으로 덮인 음식들이 가득해서 건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민박집에는 마당에 커다란 검은 항아리들이 아주 많아서 제가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검은 물 같은 게 있었는데 소금 냄새 같기도 하고 신기했는데 간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항아리를 열었는데 그곳에는 된장이 있었어요. 그 항아리들을 장독이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은 한국의 양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양념들로 나물들을 요리한 것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상 위의 나물과 채소들도 할머니가 밭에서 직접 기르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이름도 가르쳐 주셨는데 곰치, 고사리, 무침, 표고버섯 등 신기한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는데 입안에서 나물의 좋은 향과 함께 자연의 상쾌한 맛이 느껴졌어요. 하얀 쌀밥과 함께 신선한 음식들을 먹고 있자니 포르투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맛이었고 속도 느끼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반값도 안 비쌌는데 이렇게 상 위를 가득 채울 만큼 음식을 주시고도 음식 가격이 10,000원밖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포르투갈에서 이 정도의 채식 음식을 먹으려면 굉장히 비쌀 텐데 우리는 너무 놀라서 음식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 7,000원이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음식도 많이 주면서 너무 싸다면서 10,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억지로 올린 거라면서 더는 올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대요. 그때는 연애 결혼 이런 게 없어서 잘 모르던 남자와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쌀을 빌리러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쌀을 빌릴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 경험 때문인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많은 음식을 차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와 친구들은 크로이가 통역해주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는 손님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고 할머니에게서 한국의 정이 느껴졌어요. 어쩐지 포르투갈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는 식사 후에 한국 민박집의 사진과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도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잘 이해해주는 남편과 엄마,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에요. 친구들과 저는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방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떠났던 친구 한 명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 친구는 우리랑 통화를 하면서 울먹였어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찾으러 갔는데 누가 자기의 등산 장비가 든 배낭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 짐도 없어져 있어서 신고를 하였지만 그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찾으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숙소로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는 것인지 버스 안에서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있어야 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숙소는 알아봤을 때와는 다르게 낡고 이불이며 침대에서 벌레가 나오기까지 해서 다들 기겁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처음 바라본 중국의 산이 아름다워서 기대했대요. 하지만 세계적인 산이라는 중국의 자랑과는 다르게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해요. 더 화나는 일은 자신들을 안내해주기로 한 중국 안내원이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2배나 부르면서 그 가격을 안 주면 자신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2배로 줘야 했는데 안내하는 중국인이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명히 중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안 챙겨갔는데 산 입구의 매점보다 몇 배는 비쌌다고 합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일부러 장사를 하려고 그런 것 같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너무 끔찍하다면서 다시는 중국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이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충격을 받았고 친구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색해서 잠이 잘 올지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바닥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졌고 조금 후에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편히 잠을 잔 후에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지리산 등산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등산복과 등산화를 갖춰 입고 모자와 지팡이까지 제대로 들고
배낭 속에는 물과 간식과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도 넣어서 지리산을 향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지리산을 제대로 조사해봤고 어떤 코스로 등산해야 할지, 등산 중간에 어떤 곳이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초반부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오르는 산이라서 그런지 길도 괜찮았어요. 새벽이었지만 정말 많은 한국 사람이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장비하고 등산복을 입은 한국 사람들은 산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쉬엄쉬엄 한국의 산속 풍경을 감상하면서 등산하였습니다. 곳곳의 작은 계곡들에는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고 귀여운 다람쥐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푸르른 한국의 봄 지리산은 정말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경치도 아름다웠는데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어느 산보다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산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있었어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서 화장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입구에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한국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휴지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큰 계곡을 지날 때는 곳곳에 다리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등산 중간에도 한국 사람들을 지나쳤는데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는 모습이 힘든 여정에도 힘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쉬웠던 길과는 다르게 점점 산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뿐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급격히 높아지는 길에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머지않아 넓은 쉼터가 나타났고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저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유럽의 산들과는 다른 동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정말 한국의 산이 아름답다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의 점심은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데 도구 없이도 먹기도 편했어요. 당근과 채소들이 들어있어서 건강식인데 맛도 좋은 너무나 든든한 한 끼가 되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산행할 때는 주로 샌드위치를 싸갔는데 샌드위치보다 김밥이 맛도 좋고 더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김밥과 함께 물을 마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많은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단체로 등산을 온 사람들이었는데 멋진 선글라스 쓴 사람도 있었고 화려한 색깔의 등산복에 장비를 갖춘 중년의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소풍 매트를 펴더니 음식을 꺼내서 식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더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친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에게 구운 달걀이라면서 한번 맛보라고 주셨는데 삶은 게 아니라 구운 것이라 맛이 색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모르지만 대화를 하고 사람들끼리도 친구가 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는 동호회 사람들끼리는 친했지만 등산 중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서 주셨는데 색이 조금 연한 제가 아는 커피의 색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따뜻하고 너무 맛있는 맛이 제 입맛을 바로 사로잡았는데 이게 무슨 커피냐고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커피 믹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비닐팩을 하나 주셨는데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제가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크로이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맛있어서 자신은 한국 마트에서 사놓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로 돌아갈 때 꼭 이걸 사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등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한국만의 등산 문화를 알게 되었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푹 쉬었더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다시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의 정상까지 가는 길은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그 덕분에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연이 더욱 신비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보였어요. 곳곳에는 신기하게 돌멩이를 탑처럼 쌓아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예술 작품 같기도 했습니다. 그 높은 곳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산을 많이 오른 경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산을 잘 올랐습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고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길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높아서 산의 전경이 눈 아래 펼쳐졌고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다리는 아팠지만 노력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삼신봉이라고 쓰여있는 바위가 있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바위에 손을 올리며 기뻐하였어요. 정말 삼신봉은 높았고 우리는 해낸 것입니다. 삼신봉에 올라보니 지리산의 전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기분 때문에 힘들지만 등산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등산하는 내내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것이 용기와 힘을 내게 해주었어요.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우리는 짐을 맡겨놓은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또 눈물이 흐를 뻔했는데 민박집 할머니가 서울 올라가서 먹으라면서 우리가 잘 먹던 반찬 몇 가지를 싸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뿐인 건가요? 다음. 목적지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과 아름답기로 유명한 설악산을 등산할 계획입니다. 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에 있는 한 호텔 대만에서 한 여성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은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란이에요. 5년 전 꿈에 그리던 반도체 회사인 TSMC에 입사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회사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으로 출장도 보내주고 어학 공부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도 관심이 없고 외국어 배우는 거엔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딱히 배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사 안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가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승진이 빨라지고 보너스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살아남으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 좋게 잡은 기회를 놓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한국어 교육 지원이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게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제가 무조건 한국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출장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문제였거든요. 위생 개념이 없는 건지 몸에서 역한 땀 냄새가 났어요. 이미 존재만으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 마치 윗사람인 양 막말을 쓰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다 못해 결국 대만까지 출장 온 그 한국인과 1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안 잘린 거 보면 다행이긴 하죠. 그 이후로 괜히 한국에 가는 게 꺼려졌달까요? 그런데 또 제 편견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선배 자이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자이르 선배라면 사실만 저한테 얘기해 줄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 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들어서자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선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한 미소에 저절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자이르 선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에게 아직 한국 출장으로 발령난 것도 아닌데 제 고민이 너무 빠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되고 나서 고민해도 좋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은 한국에서 왔지만 한국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인인 거지 어떻게 애매할 수 있나 선배한테 다시 물어봤죠.
알고 보니 그때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중국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저 혼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 괜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이어지는 선배의 말씀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꼭 존댓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이르 선배의 경험담을 듣는 동안 저의 편견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면서 한글에 관련된 책들은 모두 사갔던 것 같아요. 무작정 책상에 앉아 공부 계획부터 세웠죠. 문법 책과 단어장, 회화책 등을 쌓아둔 채 고민에 빠졌어요. 언제 한국어를 다 공부하나 싶더라고요. 마침 선배가 알려준 꿀팁이 떠올랐죠. 알고 보니 대만어의 공식 표기어 중에서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한 것이 있다고 선배가 말해주더라고요. 복잡한 한자 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이용한 대만식 한글이 있는데 그걸로 한글을 공부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만어 옆에 쓰여진 대만어. 한글을 보다 보니 한글 발음이나 모양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지런히 그걸로 연습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문장 읽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그 뒤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등장인물의 대사가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새 귀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밤새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기다리던 한국 출장 인원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무려 3명이나 선발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원서를 내기 위해선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말하기와 쓰기, 읽기 영역에서 실력을 검증한다는 건데 비즈니스 용어까지 등장하는 난이도 높은 시험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합격권은 되지 않을까 싶었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만큼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번 시험의 경쟁률이 무려 300대 1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류 열풍이 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결과 발표 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게시판 앞에 섰죠.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합격자 명단을 살펴봤어요. 합격자 명단을 3번을 훑어봐도 제 이름은 명단에 없더라고요. 한국어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죠. 거의 오열하는 수준으로 게시판 앞에서 울고 있었죠. 그렇게 좌절에 빠져 펑펑 울던 도중 누군가 살며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자이르 선배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된 자이르 선배는 생각보다 한국 출장이 여유로울 것 같다며 울고 있는 저에게 휴가를 내서 같이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자이르 선배는 무려 10번도 넘게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현지를 훤히 꿰고 있으니 가이드가 되어주겠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도 없이 흔쾌히 좋다고 했죠. 일단 회사에 휴가 계획을 알리고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어 마냥 기뻤어요. 선배와 함께 즐겁게 여행할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한국 가는 날이 되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서울의 도심은 마치 첨단 도시 같았죠. 대만에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도시 전체가 올드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서울은 완전히 딴 세상 같았어요. 있는 건물들이 모두 신식 건물 같았고 그마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건축물만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만에선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데 반해 서울은 자동차들로 넘쳐났어요. 게다가 모두 고급 차종들 뿐이더라고요.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고급 자동차들이 오토바이보다 몇 배는 비쌀 텐데 이 많은 사람이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닌다는 게 신기했죠. 저도 모르게 한국의 경제력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패션 역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멋진 코디가 인상적이더라고요. 화려한 원색부터 세련된 모노톤까지 참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것 같았죠. 자이르 선배가 회사에 간 사이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거리를 누볐어요. 유명한 관광지부터 현지인들의 일상이 느껴지는 곳까지 발걸음이 닿는 대로 둘러볼 참이었죠. 걷다 보니 어느새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아름답게 조성된 청계천에는 탁 트인 산책로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잔디가 깔린 모습이 여유로우면서도 평화로웠죠. 청계천을 거닐며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이렇게라도 여유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커피를 즐기더라고요. 바쁜 일과 중에도 삶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았어요. 한참을 청계천에 매료되어 걸음을 옮기다 보니 서울 곳곳에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절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청계천을 벗어나 서울의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걷는 내내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길거리가 너무나 깨끗하다는 사실에 놀랐던 거 있죠. 물론 대만에도 말끔한 도심이 있긴 해요. 특히 지하철역 주변엔 공공청소부들이 수시로 관리해서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죠. 하지만 평소에 다니는 길거리는 사정이 좀 달라요. 대만은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길거리에 쥐나 바퀴벌레가 자주 보이거든요. 특히 음식점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모여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걸을 때면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봐도 벌레는커녕 쓰레기조차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거리를 이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분명 한국은 나라도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길거리가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급해 공중화장실에 들르면 은은한 향기까지 풍겼죠. 위생관리가 상상 이상으로 철저한 느낌이 들었어요. 청계천에서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대만과는 색다른 매력에 빠져 걸음을 옮기다 보니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곳곳에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 무척 편했어요. 이게 왜 신기하냐고요? 솔직히 대만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CNN에서 보행자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요. 좁은 골목에서는 차와 오토바이 행인이 뒤엉켜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으려면 수시로 차를 피해 다녀야 해요. 심지어 인도에서조차 오토바이가 속력을 내며 지나가곤 하는데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길거리를 다니기 힘들었어요. 반면 서울은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어요. 넓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다가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까지 설치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보행자를 배려하는 도시 설계가 인상 깊었어요. 걷는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교통체계랄까요?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도 높아 보였고요.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보면 저절로 멈춰 서서 길을 양보하더라고요. 반면 대만에서는 무단횡단이 다반사예요.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뛰어드는 행인들이 부지기수죠. 그러다 보니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예요. 운전자든 보행자든 매 순간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죠. 거기다 대만에서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는 안전사고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한 여성이 길을 가다 떨어진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지날 땐 하늘과 주변을 계속 살피게 돼요. 하지만 서울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낡은 건물도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가 돋보였달까요? 호텔에 돌아온 저는 레이코 선배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선배와 저녁으로 뭘 먹어야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문을 열은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밤 10시가 지나자 자이르 선배는 일을 끝내고 돌아오더라고요. 저녁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자이르 선배한테 물어보니 자이르 선배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해서 살짝 엿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배달 앱을 켜놓고 있었죠. 선배는 이 근처에 맛집이 있다면서 그냥 배달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 좀 당황스러웠죠. 저는 거기서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식당 음식을 배달해준다고요. 대만에서는 피자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는 배달시키곤 했지만 그 외 음식점들은 늦은 시간까지 배달 서비스를 안 하거든요. 잠시 후 자이르 선배가 메뉴를 고르고는 해맑게 웃더니 오늘 저녁은 곰탕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곰탕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어리둥절했어요. 왠지 곰이 들어간 음식 같아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맛일지 짐작조차 안 갔죠. 그런데 문득 곰고기로 만든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에서 곰을 식용으로 사용한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대체 그 식당들은 어디서 곰을 구해다 요리하는 거지? 설마 밀렵으로 잡아오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걱정이 되면서 식은 땀까지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이르 선배는 곰탕이 맛있다면서 꼭 먹어보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의 눈빛만 봐도 곰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곰고기라니 아무리 맛있어도 선뜻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대만에는 취두부와 오리알 발효 음식, 오리어 요리처럼 특이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꽤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닭이나 오리를 쓰니까 그렇게까지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이르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은 곰을 어디서 구해다가 곰탕을 끓이는 거냐고요. 곰들이 학대당하는 건 아닌지 동물보호단체는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죠. 선배는 제 말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빵 터져서 웃어대는데 왜 웃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얼떨떨하게 있었어요. 겨우 웃음을 그치고 입을 연 선배의 말에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까 곰탕에서 말하는 곰은 동물 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 말로는 곰탕이 사실 사골탕 요리라는군요. 소뼈를 오랫동안 푹 고아서 국물을 우려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오래 끓이는 걸 고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미음과 탕이라는 걸 합쳐져 곰탕이 된 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엉뚱한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닫고 민망해서 웃음이 빵 터졌죠. 오해가 말끔히 풀리고 얼마 안 가서 주문한 곰탕이 배달됐어요. 딱 10분 만에 도착했다니까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배달 시스템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맑은 국물에 고기랑 파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첫 모습은 약간 밋밋해 보여서 이게 과연 맛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숟가락을 들었죠. 그런데 입에 한번 가져가자마자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식간에 감탄사가 튀어나왔다니까요. 생각보다 국물 맛이 진하고 깊더라고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건더기로 들어간 고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오랜 시간 삶아낸 덕에 살코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니까요. 씹을수록 육즙이 풍부한 맛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물 요리는 처음 먹어봤어요. 심심해 보이는데 의외로 깊은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소뼈로 우려낸 육수의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기분이랄까요? 은근히 아삭아삭. 씹히는 대파도 곁들여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곰탕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미친 듯이 먹어댔어요. 순식간에 그릇바닥이 훤히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이 느낌은 딱 체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배가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리까지 어지러워지는 바람에 도저히 이러고는 못 있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자이르 선배한테 약이 있냐고 물어봤죠. 근데 선배마저 소화제가 없다는데 순간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거예요.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배 아파서 울상이 된 제 모습을 보더니 자이르 선배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응급실에 갈 필요까진 없을 거라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에는 약국이 늦은 시간까지 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만에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약국을 보기 드물거든요. 자이르 선배가 근처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죠. 도대체 이 시간에 약국 문을 열어줄지 의문이긴 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선배는 금세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소화제를 입에 털어넣자마자 신기하게도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약발이 도는 걸 실감하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역시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라 약도 잘 드는구나라는 생각 말이에요. 24시 편의점도 많다는 건 익히 들었지만 약국마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니 너무 놀라웠거든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들을 곱씹으며 저는 대만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한국 출장에는 꼭 제가 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려고요. 제가 다음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